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일본이 만든 모든 거짓을 폭로하겠습니다. 이 말은 일본 후지노 총리의 최측근이 도쿄 주재 한국 대사관을 찾아와 은밀히 전한 내용입니다. 그의 하나뿐인 아들은 시한부 4개월 선고를 받았고 일본 의료진은 가망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는데요. 전 세계 유명 병원을 다 돌아봤지만 돌아오는 건 포기하라는 말뿐이었죠. 미국 존스홉킨스, 스위스 취리히 대학병원. 어디서든 같은 대답만 나왔습니다. 이제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 바로 대한민국이었어요. 아들을 살리고 싶은 마음 하나로 그는 적국이라 불리던 한국에게 마지막 손을 내밀었습니다. 25년간 한국을 불신해온 일본 총리실 수석 외교 참모 사와무라 켄지의 절박한 선택이었죠. 한국에 도착해 정밀 검사를 받던 중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본에서는 불가능하다던 간이식이 98% 성공 확률로 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성공적인 수술 후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어요. 세균 감염으로 중환자실에 실려간 아들을 보며 일본 최고 엘리트가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이 일본 고위층의 아들은 정말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이야기가 전 세계로 퍼져 한일 관계에서 우리나라가 당당히 우위를 점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이 이 일본 환자를 살려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최고, 일본이 이제 과거의 잘못을 사과하고 속죄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일본 사과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25년간 일본 외교의 최전선에서 일해왔습니다. 총리실 수석 외교 참보로서 한국을 상대할 때마다 한 가지 확신이 있었어요. 절대 믿어서는 안 되는 나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2025년 1월 15일 오후 3시 총리실 비밀회의실에서 저는 상상도 못했던 말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총리님, 제가 아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일본 정부가 숨겨온 모든 거짓말도 폭로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얼어붙었어요. 후지노 총리의 눈이 차갑게 번뜩였고 가와모토 외무성 차관은 펜을 떨어뜨렸죠. 25년 경력의 베테랑 외교관이 할 수 있는 발언이 아니었거든요. 가와모토 차관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정신이 나간 겁니까? 아들 하나 때문에 국가를 팔아넘기겠다는 말입니까? 저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어요. 하지만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류이치만 살릴 수 있다면요? 그 순간이 오기까지는 긴 이야기가 있었죠. 저희 아들 류이치는 도쿄대 4학년이었어요. 취업 준비로 바쁜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갑작스럽게 쓰러졌거든요. 처음엔 단순한 과로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워낙 무리하잖아요. 하지만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급성 간부전이었습니다. 게다가 선천적 간질환까지 발견됐죠. 도쿄대 병원 최고 권위자의 말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어요. 간이식만이 유일한 해법인데 일본 내에서는 적합한 공여자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아내 아야코는 당장 조직 검사를 받았어요. 하지만 둘 다 적합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죠. 의사는 말을 아꼈지만 그 표정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희망이 별로 없다는 것을요. 그때부터 저는 미친 사람처럼 전 세계 병원을 수소문했어요. 미국 존스홉킨스, 스위스 취리히 대학병원. 돈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든 같은 대답뿐이었어요. 그런데 한 곳에서만 다른 답변이 왔습니다. 바로 한국 강남 세브란스 병원이었죠. 한번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는 답변이었어요. 한국이라니. 저는 평생 한국을 경계해왔는데 말입니다. 외교 현장에서 수없이 봐왔거든요. 약속을 지키지 않고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모습들을요. 그런 나라에 아들의 목숨을 맡길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야코는 달랐어요. 이제 체면 따질 때가 아니라고 류이치를 살려야 한다고 했죠. 그날 밤
류이치가 저를 위로했습니다. 아빠가 평생 해온 일을 버릴 수는 없다고 말이에요. 22살 아들이 저를 위로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미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그 비밀회의에서 폭탄 선언을 한 거였죠. 후지노 총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정부 차원의 지원은 기대하지 말고 개인 자격으로 가라고요. 냉정한 선언이었지만 암묵적 허락이기도 했어요. 저는 그날로 사표를 각오했습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모든 걸 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한국에서 겪게 될 일들을, 그곳에서 제 인생관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도쿄대 병원 VIP 병실에서 들은 그 한마디가 아직도 귀에 맴돕니다. 넉 달입니다. 담당 의사는 차트를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류이치의 간 기능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식 수술 없이는 넉 달을 넘기기 어렵다는 거였죠. 저는 그 순간 모든 게 멈춘 것 같았어요. 25년간 외교관으로 살면서 수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이런 절망감은 처음이었습니다. 옆에서 아야코가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죠. 류이치는 오히려 담담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취업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요. 농담으로라도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니. 저는 아들이 이렇게 용감한 줄 몰랐어요. 하지만 그 뒤로 혼자 있을 때마다 울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22살 청년이 죽음을 앞두고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의사는 계속해서 냉혹한 현실을 설명했어요. 일본 내 간이식 대기자는 수천 명인데 류이치의 혈액형과 조직형에 맞는 공여자를 찾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류이치의 상태로는 오래 기다릴 시간도 없었죠. 가족 간 생체 이식은 어떻습니까? 제가 간절히 물었어요.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검사해 보셨잖습니까? 부모님 모두 조직 적합성이 떨어집니다. 그날 밤 저는 모든 인맥을 총동원했어요. 외무성 인맥, 정계 인사들, 재계 거물들. 누구든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자존심 따위는 버릴 각오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어요. 미국 존스홉킨스 병원에서도 스위스 취리히 대학병원에서도 같은 답변만 돌아왔죠. 어려울 것 같다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야코가 인터넷을 뒤지다가 한국 강남 세브란스 병원 자료를 찾아왔어요. 간이식 성공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고 특히 가족 간 생체 이식 기술이 뛰어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보, 한국에 연락해보자. 아야코의 말에 저는 펄쩍 뛰었어요. 한국이라니.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 하지만 아야코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럼 류이치를 그냥 죽게 놔둘 거야? 체면이 그렇게 중요해.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평생 한국을 불신해왔는데 하필 그곳이 마지막 희망이라니. 외교관으로서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류이치가 갑자기 피를 토했어요. 간 기능이 더욱 악화된 거였죠. 응급실로 실려가는 아들을 보며 저는 무너졌습니다. 이제 정말 시간이 없었어요. 그날 밤 중환자실 앞에서 아야코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켄지, 이제 선택해야 해. 외교관 사와무라 켄지로 살 거야. 아니면 아버지 사와무라 켄지로 살 거야. 저는 그 순간 모든 걸 내려놓았어요. 25년 외교관 경력도, 총리실 수석 참보라는 지위도, 한국에 대한 편견도. 아들 앞에서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연락하자. 그 한마디를 내뱉는데 평생이 걸린 것 같았어요. 하지만 결정하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제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면 되는 거였죠.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온 답변은 놀라웠습니다. 한번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는 거였어요. 다른 병원들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죠. 그 순간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혹시 모르잖아요. 한국에서 기적을 만날 수 있을지 말이에요. 총리실로 향하는 복도가 이렇게 길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손에 든 보고서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문서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후진호 총리는 제 보고서를 찬찬히 읽어보더니 안경을 벗었어요. 그리고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와무라, 자네 정말로 한국에 가겠다는 건가? 네, 총리님.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총리가 한숨을 쉬었어요. 정부 지원은 기대하지 마라. 완전히 개인 자격으로 가는 것이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일본 정부는 모른다. 냉혹한 선언이었지만 암묵적 허락이기도 했죠. 저는 그 순간 모든 것을 각오했습니다. 외교관으로서의 커리어도 사회적 지위도 모두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아야코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에 가자. 아야코가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 여보. 정말 고마워.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한국 의료진을 정말 믿을 수 있을까? 25년간 외교 현장에서 본 한국은 감정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나라였거든요. 그런 곳에 아들의 목숨을 맡긴다는 게 과연 옳은 선택일까요?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 연락을 취했어요. 놀랍게도 하루 만에 답변이 왔습니다. 즉시 와서 정밀 검사를 받으라는 거였죠. 다른 병원들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에서 직접 전화가 온 거예요. 비서관이 말했습니다. 사와무라 참모님, 대통령께서 직접 지시하셨습니다. 생명 앞에서 국경은 없다고 하시면서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이 터질 뻔했어요. 일본 정부는 개인 자격으로 가라고 했는데 한국 대통령은 직접 나서서 도와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저에게 있나 싶었죠. 류이치에게 한국행을 알렸을 때 아들의 반응도 의외였어요. 아빠, 한국어 공부 좀 해야겠어요. 그분들한테 고맙다는 말이라도 제대로 해야죠. 22살 청년이 죽음을 앞두고도 예의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 아들을 보니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반드시 살려내야겠다고 다짐했죠. 출발 전날 밤, 저는 오랫동안 거울을 바라봤어요. 25년간 쌓아온 모든 것을 내려놓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편견도, 외교관으로서의 자존심도, 일본인으로서의 우월감도, 모든 걸 버리기로 했어요. 아야코가 짐을 챙기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무서워. 솔직히 무서웠어요. 적국이라고 생각해온 땅에 목숨을 맡기러 가는 거니까요.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아들을 잃는 거였습니다. 무섭긴 하지만 해야 할 일이야.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류이치가 말했어요. 아빠, 한국 분들이 저를 살려주시면 평생 감사하며 살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한국을 바라본 시각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말입니다. 정치와 외교는 복잡하지만 생명 앞에서는 그런 것들이 무의미하다는 걸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인천공항행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일본을 바라봤어요. 이곳을 떠나는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사와무라 켄지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한 아버지로서 아들을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이었죠.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새로운 희망이 가슴속에서 피어오르는 걸 느꼈어요. 한국에서 기적을 만날 수 있을까? 그 답은 곧 알게 될 것 같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 저는 긴장으로 온몸이 굳어 있었어요. 25년간 외교관으로 일하면서도 한국 땅을 밟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적국이라고 생각해온 곳에서 과연 어떤 대접을 받을지 두려웠거든요. 그런데 입국장을 나서자마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 비서관과 강남 세브란스 병원 의료진이 직접 마중 나와 있었어요. 손에는 환영 팻말까지 들고 있었죠. 비서관이 다가와서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사와무라 참모님,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일본에서는 개인 자격으로 오라고 했는데 한국에서는 이렇게까지 환대해주다니. 뭔가 속셈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류이치를 본 의료진의 반응은 진짜였어요.
정우현 교수가 직접 나와서 류이치의 상태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말했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이제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그 말투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단순한 의례적 인사가 아니라 정말로 류이치를 구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간호사가 류이치에게 전통 부채를 선물했어요. 한국에 온 걸 환영해요. 이건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해요. 류이치가 서툰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순간 차 안의 모든 사람이 미소를 지었어요. 저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들이 한국어를 배운 건 불과 며칠 전인데 그 마음이 전달된 것 같았거든요. 병원에 도착하니 더욱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VIP 병실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고 가족실까지 따로 마련해줬습니다. 심지어 일본 음식까지 준비해뒀더라고요. 혹시 입에 안 맞을까봐 준비했어요. 간호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이런 환대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는 법이니까요. 외교관으로서 수없이 경험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우현 교수와 면담을 하면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교수는 류이치의 상태를 자세히 설명해주면서 치료 가능성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일본에서 받은 검사 결과를 봤는데 다시 한번 정밀 검사가 필요해요. 우리 기술로는 더 세밀한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 말에서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허세가 아니라 실력에서 나오는 확신이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가능할까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무게감이 있었어요. 이런 느낌은 일본이나 미국 병원에서는 받지 못했던 거였습니다. 그날 밤 병실에서 류이치가 말했어요. 아빠, 여기 사람들 정말 친절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국에 대해 가졌던 편견이 과연 맞는 걸까요? 적어도 이 병원에서 만난 사람들은 진심으로 저희를 도우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아야코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여기 오길 잘했어. 저도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물론 아직은 조심스러웠지만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혹시 이곳에서 정말 기적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간호사가 들어와서 내일 검사 일정을 설명해줬어요. 그 꼼꼼함과 전문성에서 한국 의료진의 실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정밀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3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류이치는 하루 종일 각종 검사를 받았고 저와 아야코도 다시 한번 조직 적합성 검사를 받았어요. 한국 의료진의 검사 방식은 일본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세밀하고 정확했어요. 일본에서는 기본적인 혈액형과 조직형만 확인했는데 여기서는 수십 가지 세부 항목까지 분석하더라고요. 정우현 교수가 검사실을 안내해주면서 설명했어요. 저희는 96개 항목을 분석합니다. 일본에서는 보통 12개 정도만 확인하죠. 그 말을 듣고 저는 놀랐어요. 기술 수준이 이렇게 차이날 줄은 몰랐거든요. 혹시 일본 의료진이 놓친 부분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오후, 드디어 결과 발표가 있었어요. 정우현 교수가 회의실로 저희 가족을 불렀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교수가 차트를 펼치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좋은 소식이라니. 정말일까요? 아야코 여사님의 간 조직이 류이치 씨와 98% 일치합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일본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이 한국에서는 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아야코가 제 옆에서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교수가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일본 검사에서는 표면적인 항목만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정밀 분석 결과 깊은 층위의 조직 적합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어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그럼 처음부터 가능한 일이었다는 말인가요? 일본 의료진이 놓친 거였단 말입니까? 왜 일본에서는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검사 장비와 분석 기술의 차이입니다. 저희는 최신 유전자 분석 시스템을 도입했거든요. 정우현 교수의 말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허풍이 아니라 실력에서 나오는 당당함이었습니다. 류이치가 조용히 물었어요. 그럼 수술이 가능하다는 뜻인가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성공 확률은 95% 이상이에요. 95%라니. 일본에서는 10%도 안 된다고 했는데 말이에요. 저는 그 순간 모든 편견을 내려놓았습니다. 한국 의료기술이 일본보다 앞서 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교수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다만 아야코 여사님이 간 일부를 기증하셔야 해요. 위험은 거의 없지만 큰 수술인 건 맞습니다. 아야코가 즉시 대답했어요. 당연히 해야죠. 제 아들인데요. 그 순간 저는 아내를 새롭게 보게 됐어요. 평생 제 뒤에서만 살았던 아야코가 이렇게 강한 사람이었다니. 아들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몸도 아끼지 않는 어머니의 마음이었습니다. 정우현 교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우리는 생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완전히 마음을 열었어요. 이분들은 진짜였습니다. 돈을 위해서도 명예를 위해서도 아닌 순수하게 생명을 살리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회의실을 나오며 저는 한국에 온 선택이 옳았다고 확신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불가능했던 기적이 이곳에서는 가능했거든요. 25년간 쌓아온 편견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류이치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살 수 있어. 정말 살 수 있는 거 맞아. 한국이라는 나라가, 한국 의료진이 저희 가족에게 두 번째 삶을 선물해 준 거였어요.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 14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아야코와 류이치가 동시에 수술대에 오른 상황이었어요. 아내는 간 일부를 떼어내는 수술을, 아들은 그 간을 받는 이식 수술을 받고 있었습니다. 정우현 교수팀은 총 12명으로 구성됐어요. 간이식 전문에, 마취과 전문에, 간호사들까지. 모든 사람이 하나의 목표를 위해 움직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수술 중간중간 간호사가 나와서 상황을 알려줬어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불안했어요. 만약 수술이 실패한다면 아내와 아들을 동시에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저는 수술실 앞 복도를 수없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오후 6시, 드디어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정우현 교수가 마스크를 벗으며 나왔습니다.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저는 안도했어요. 성공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수술 성공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주저앉을 뻔했어요. 14시간의 기다림이 끝난 순간이었습니다. 아야코와 류이치 모두 무사히 수술을 마쳤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수술 후 이틀째, 류이치에게 이상 증세가 나타났어요. 고열이 나고 혈압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들이 부산하게 움직였어요. 정우현 교수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세균 감염이 의심됩니다. 즉시 중환자실로 옮기겠습니다. 그 순간 제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이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위기가 온 거였습니다. 세균 감염이라니. 이식 수술 후 가장 무서운 합병증이었어요. 중환자실로 이송되는 류이치를 보며 저는 절망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걸까요? 한국까지 와서 성공적으로 수술했는데 또 이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니. 김소연 감염학 교수가 긴급 투입됐어요. 류이치의 상태를 점검하더니 즉시 치료 방향을 지시했습니다. 폐혈증 초기 단계입니다. 지금 당장 치료하면 충분히 극복 가능해요. 저는 그분의 말을 믿고 싶었지만 두려웠어요. 또 실망하게 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앞섰거든요. 그날 밤, 저는 중환자실 앞에서 밤을 샜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류이치는 온몸에 관을 끼고 누워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정우현 교수가 저를 찾아왔어요. 걱정이 많으시죠?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정말 괜찮을까요? 또 잃게 되는 건 아닐까요? 교수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저를 믿으셔야 해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무릎을 꿇었어요. 25년 외교관 생활 동안 누구에게도 무릎 꿇은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교수님, 제발 제 아들을 살려주세요. 눈물이 쏟아졌어요. 자존심도 체면도 모두 버리고 간절히 부탁드렸습니다. 정우현 교수가 저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어요. 아버님, 일어나세요. 우리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그 약속이 얼마나 든든했는지 몰라요. 한국 의료진을 완전히 신뢰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이분들은 단순히 의사가 아니라 가족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거든요. 3일 동안의 사투 끝에 류이치의 상태가 호전되기 시작했어요. 열이 내리고 혈압도 안정됐습니다. 김소연 교수의 치료가 효과를 본 거였어요. 위기를 넘겼습니다. 정우현 교수의 말에 저는 그제서야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아들을 구한 것 같았어요. 류이치가 회복되면서 저는 처음으로 서울 시내를 둘러볼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동안 병원에만 있었는데 이제야 한국이라는 나라를 제대로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박지원 간호사가 추천해준 곳은 독립기념관이었어요. 한국을 이해하려면 역사를 알아야 해요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저는 별 생각 없이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독립기념관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일제강점기 전시관에서 본 자료들이 너무나 생생했거든요. 사진, 문서, 증언들. 모든 것이 제가 알고 있던 역사와 달랐습니다. 특히 위안부 할머니들의 증언을 듣는 순간 저는 말을 잃었어요. 그분들이 겪으신 고통이 얼마나 깊었는지 일본인으로서 부끄러웠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저질렀단 말인가. 혼잣말이 나올 정도로 충격적이었어요. 일본에서는 이런 자료들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거든요. 역사 교과서에는 아주 간단하게만 나와 있었죠. 전시관을 천천히 돌아보는데 한 할머니가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80세가 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일본어로 말씀하셨습니다. 일본 분이시죠? 여기 왜 오셨어요? 저는 당황했어요. 혹시 비난받는 건 아닐까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한국 의사 선생님들이 치료해주고 계십니다.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래요? 잘 됐네요. 아이는 잘못이 없잖아요. 그 말씀에 저는 눈물이 나올 뻔했어요. 이렇게 큰 상처를 받으신 분이 일본 아이를 위해 기뻐해 주시다니. 저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731부대 전시관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자료를 봤어요. 인체 실험, 생체 해부. 일본군이 저지른 만행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명예로운 일본군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전시관을 다 보고 나서 저는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한꺼번에 알게 된 거예요. 25년간 외교관으로 일하면서도 이런 역사를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니. 우리는 과거를 외면해왔구나.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일본이 왜 한국과 관계가 어려운지, 왜 한국 사람들이 일본을 불신하는지 말이에요. 이런 아픈 역사가 있었는데 저는 그저 한국이 감정적이라고만 생각했던 거죠. 기념관을 나서면서 저는 오열했습니다. 부끄러움, 죄책감, 그리고 미안함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이런 과거가 있는데도 한국 사람들이 제 아들을 살려주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에 류이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류이치야, 아빠가 한국 역사를 공부하고 있다. 너도 꼭 알아야 할 것들이야. 네, 아빠. 저도 이미 간호사 누나가 책을 빌려주셔서 읽고 있어요. 아들이 저보다 먼저 한국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그런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정우현 교수를 만났을 때 저는 깊이 인사를 드렸어요. 교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아들을 살려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저에게 역사까지 가르쳐 주셨네요. 교수가 미소를 지었어요. 과거는 과거고 현재는 현재입니다. 중요한 건 앞으로죠. 그 말에 저는 더욱 감동했습니다. 이런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이었구나. 한국이 진정 위대한 나라라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그날 밤 일기에 썼습니다. 한국은 우리 아들의 생명만 구한 게 아니라 내 편견도 구했다. 이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류이치가 완전히 회복되어 퇴원하는 날, 저는 새로운 아들을 만나는 것 같았어요. 한 달 전에 시한부 환자가 아니라 생기가 넘치는 건강한 청년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빠, 저 한국어 많이 늘었어요. 류이치가 유창한 한국어로 간호사들과 인사하는 모습을 보니 감개무량했어요. 단순히 언어를 배운 게 아니라 한국 문화와 역사까지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박지원 간호사가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말했어요. 류이치 씨, 일본에 가서도 한국을 잊지 마세요.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저를 살려준 나라인걸요. 그 대답에 모든 의료진이 눈물을 글썽였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한 달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거든요. 정우현 교수가 마지막으로 당부했습니다. 앞으로도 정기검진은 꼭 받으세요. 한국에 오기 어려우면 일본에서라도 말이에요. 하지만 류이치는 고개를 저었어요. 교수님, 저는 계속 한국에 올 거예요. 한일 교류 동아리도 만들 계획이에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생명을 구해준 나라에 대한 감사를 실천으로 보여주려는 거였어요. 일본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총리에게 진실을 보고해야겠다고 말이에요. 한국에서 겪은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기로 했어요. 도쿄에 도착해서 바로 총리실로 향했습니다. 후지노 총리가 저를 맞이하며 물었어요. 어떻게 됐나?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총리님, 한국은 우리 아들을 살렸습니다. 그래, 다행이군. 그래서 대가는 얼마나 요구했나? 총리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최고의 치료를 해주었어요. 총리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정말인가? 네, 그뿐만 아니라. 저는 용기를 냈어요. 한국 의료기술이 우리보다 앞서 있습니다. 일본에서 불가능하다던 수술을 성공시켰어요. 총리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가와모토 차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총리님, 저는 25년간 한국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생명 앞에서 국경을 따지지 않았어요. 그날 저는 1시간 동안 한국에서의 경험담을 들려줬어요. 의료진의 전문성, 따뜻한 환대, 그리고 역사에 대한 성찰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보고를 마치고 나서 총리가 말했어요. 사와무라, 자네 많이 변했구만. 네, 한국이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류이치와 긴 대화를 나눴어요. 아들은 이미 한일 교류 동아리 창립 준비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제가 살아있는 동안 한일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고 싶어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죽을 뻔했던 아들이 이제는 두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고 있다니. 한국이 제 아들에게도 새로운 꿈을 심어준 거였어요. 몇 달 후 류이치는 정말로 한일 교류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한국어 공부는 물론이고 한국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외교관으로서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됐어요. 한국과의 관계에서 과거에 매이지 않고 미래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한국은 단순히 제 아들의 생명만 구한 게 아니라 저희 가족 전체를 구했다는 것을 말이에요. 편견과 오해로 가득했던 제 마음도 치료해 준 거였습니다. 지금도 류이치는 정기적으로 한국에 갑니다.
검진을 받기 위해서지만 그보다는 은혜를 갚기 위해서죠. 저 역시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생명 앞에 국경은 없습니다. 이것이 한국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이에요. 25년간 한국을 적대시했던 일본 엘리트가 한국에서 겪은 기적 같은 변화 어떠셨나요? 생명 앞에 국경은 없다는 한국 의료진의 숭고한 정신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진정한 힘이죠.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욱 놀라운 실화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